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노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2월 16일에 한능검 73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올해 하천 한능검 시험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는 그래도 한 해 첫 시험 회차를 감안하면은 생각보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해봐가지고 이거 수험생들이 풀기에는 좀 까다롭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그래도 좀 후기를 보니까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문제를 잘 푸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괜히 가다만 올릴 때 너무 겁을 준 게 아닌가라는 좀 느낌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지금 후기를 보니까 다들 잘 푸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좀 안심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총평이란 거는 이제 뭐 시험 끝나신 분들 이제 가볍게 뭐 문제 해설 보려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마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 총평을 볼 것 같기 때문에 이제 74회 시험 대비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이번 총평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시사점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 후기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본 총평 내용은 제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됐기 때문에 100% 정확한 의견이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객관적인 사례에 의해서는 솔직한 표현을 쓸 겁니다. 그리고 시험 난이도를 감안해가지고 뭐 기만성을 보일 수 있는 댓글, 뭐 예를 들어서 역대급 물른검이든지 이런 거 틀리면 사람이냐 이런 댓글들이 확인되면은 권고 없이 이 댓글들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점수가 무조건 높다 이거죠. 그냥 무조건 난이도가 쉬운 등 단순한 평가로서 이 총평을 보실 거라면 지금이라도 영상을 끄시고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라며, 이제 뭐 시험 합격하신 분들이야 이제 뭐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데, 혹시 이 총평 보시면서 이제 74회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제 기출 단기 이론서랑 그냥 하는 거 단기 이론서랑 기출 500제 있고, 제가 3월 중으로 시대별 교재를 낼 거예요. 그래서 시대별 기출 내 가지고 또 이 기출 500제랑은 다른 여러분들이 한능검의 시대라던가 주제에 맞게 또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제가 이 교재랑은 완전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저만의 전략을 쫙 알려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공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73회 시험 총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가다만 올릴 때는 어려움에서 매우 어려움으로 좀 평가를 했었는데, 약간 좀 제 체감으로 좀 그렇게 평가한 건지 생각보다 수험생들 후기를 보니까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체감한 것 같진 않아가지고 제가 한 단계씩 좀 난이도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새로운 출제 방식과 일부 까다로운 신유형들이 섞여가지고 얘를 봤을 때는 좀 고득점 받기에는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문제를 풀어보니까 익숙한 기출 유형이 또 많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때문에 점수가 좀 떨어질 만한 요인들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점수를 먹기에 좋은 문제들도 특히 많긴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생각보다 합격점을 맞는 데는 그렇게까지 무리 있는 회차는 아니었구나. 그래서 약간 좀 제가 시험 오늘 본 체감보다는 그래도 다들 잘 따라오신구나, 그 수험생분들의 수준이 많이 높았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주 출제된 익숙한 개념과 유형 자체는 이번에도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게 좋긴 한데, 그 평소 기출보다는 이 개념을 조금 더 꼼꼼히 공부한 수험생분들이 유리하게 풀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난 회차에 비해서는 완전 똑같이 기출 체감도가 좋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72회의 경우에는 소위 진짜 71회에 나왔던 게 그대로 72회에 나오던지, 아니면 사료 같은 걸 그냥 완전 그대로 재탕하던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73회에서 솔직히 그런 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느낌 들었는데 또 그렇진 않았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출에서 확인되는 개념 이해가 충분히 선행돼야 풀이가 가능한 문제들이 좀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키워드만 알고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개념을 보고서 전반적인 어떤 키워드가 있으면 그런 사실까지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이할 수 있는 문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생각보다 잘 극복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약간 보통 이렇게 내면 합격률이 낮던지 좀
고배를 마시는 수험생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상하게 좀 잘 본 느낌이에요. 뭐 저 입장에서는 뭐 많이 합격하면 좋으니까 상관없지만 아무튼 간에 일부 문제의 경우에 특히 문제 제목이라던가 선지를 또 똑바로 읽지 않았으면은 실수하기 매우 좋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따 총평 때 다룰게요. 이거 틀리신 분들 혼나야 돼요, 솔직히. 자, 그리고 기출의 경향은 한 해 첫 시험치고 상당히 새로운 그런 시도가 많았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보통 한 해 첫 시험은 그렇게까지 하는 거면서 뭔가 지금까지 안 보였던 출제 방식 같은 걸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연산군이라던가 철종처럼 왕업종 문제를 보통 얘네들은 안 내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 나온 것도 있고 특정 개념 바탕으로 깊게 이해하는 문제가 이렇게 좀 많이 튀어나온 회차도 좀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애들이 잘 애들은 아니고 수험생분들이 그 잘 따라오시기 좀 까다로운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잘 극복하신 것 같아요. 애들이라 죄송합니다. 절대 애들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 외에도 시험의 범위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총평에서 다룰 거는 시험의 범위가 이제 공식적으로 연장됐다. 이걸 파악하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전 기출에서도 오답 선지로 나오긴 했어가지고 공부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는 진짜 안 해오면은 문제를 못 풀게 아예 대놓고 못을 박아버려가지고 이제 좀 제 생각에 이명박근혜 정부랑 문재인 정부 관련된 내용도 이제 앞으로 언제 튀어나올지 이제 저도 장담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런 거 봤을 때 그렇게 쉬웠나? 라는 저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근데 잘 푸셨네요. 뭐 잘 푸시면 저 좋으니까요. 아무튼 간에 뭐 제 예상 유형 그리고 뭐 저격특강 영상에서 이번에는 한 이 정도 연계됐습니다. 뭐 이번에도 연기는 뭐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제 어플인 하이한국사 모의고사에서도 그대로 출제된 유형들이 확인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사만, 왕건, 통일신라 하대 사회상, 세종대왕, 정도전, 명나라의 대외관계, 임술롱이 봉기, 을사늑약, 무단통치기, 광주학생 항일운동, 민족말살기, 좌우합작위원회 이런 거 정도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은 한 해 첫 시험 수준을 감안하면은 기존보다는 새로운 출제 방식 시도가 많이 보여가지고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된 감은 있다 느껴요. 저는 솔직히 72회보다는 73회가 그래도 좀 더 어렵다고 느끼긴 해요. 왜냐면 일단 통합형 유형만 보더라도 72회 통합형보다 73회 통합형 유형이 훨씬 어려웠어요. 이건 명확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기출에서 자주 나왔던 유형과 키워드가 많이 나오긴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물어뒀더라도 기본기가 충실하신 분들은 이거 잘 풀었으면 합격 자체는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정근대사, 근현대사, 통합형 유형은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뭐 나머지 이건 지울게요. 이거는 내용 잘못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치우고 거의 시대 수준으로 출제됐고 이번에도 번호 꼼수를 활용하기엔 나쁘진 않았는데 솔직히 예전보다는 조금 애매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기별로 순서를 조금씩 바꿔 출제한 게 있어가지고 예전보다 이게 조금 활용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중간마다 시기별 통합형 유형 같은 게 이런 게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뭐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단일 통합형이나 복합 통합형 이런 유형들 여러분들이 좀 잘 풀었어야 조금 고득점 받기 좋았었고 앞서 강조했듯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문제 정답 키워드 처음 출제됐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에게는 지금부터 시험 범위가 조금은 더 확장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관련된 내용은 좀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 관련된 내용은 이따 제가 문제 설명하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회차 시사점이랑 대표적인 고난도 문제 예시들은 이 문제들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뭐 깊은 내용 없이 바로 이번에는 예시 문제에 대한 해석 들어가면서 이번 총평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해설. 문제로 제대로 있지 않은 수험생들 오답에 걸려들잖아. 제가 지난 저격특강 때도 가장 먼저 강조한 게 여러분들 얼음! 하면서 제가 키워드는 제발 종합적으로 읽으라고 첫 강의부터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문제 읽고 본문 읽고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끝까지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드렸음에도 이번에도 실수하신 수험분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리신 분들은 좀 혼 좀 나야 돼요.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왼쪽 문제. 왼쪽 문제의 내용은 각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도 이 문제를 현장에서 실수할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3번 골랐다가 잘못 읽었네 하면서 급히 2번으로 다 바꿨거든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창덕궁이 있었던 대보단으로 임진을 한 때 조선의 원군을 보낸 가해 황제를 기리고자 숙종 때 건립한 재단이라 써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이 문제는 대외관계 문제예요. 그리고 임진왜란때 조선의 원군을 보낸 명나라의 황제인 만력제에 대한 개념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 문제를 엉뚱하게 푸신 분들은 문제 안 읽고 숙종만 보고서 숙종을 그냥 대놓고 주네? 대보다 뭔지 몰랐는데 숙종? 대놓고 주네? 하는 건 개꿀이 나면서 3번 찍고 틀리신 거죠. 혼나셔야 돼요. 진짜로. 물론 저도 처음에는 잘못 읽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문제 요구한 게 뭐예요? 왕업적이에요. 각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이에요. 정책이죠. 그러니까 자, 백두산 정계비란 거는 청나라랑 조선이 국경을 정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에요. 근데 이 만력제란 건 명나라예요. 그러면 지금 묻는 게 명나라에 대한 조선 정책이에요? 숙종 때 업적이에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머리 한 대 치셔야 돼요, 스스로.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안 읽으면은 이런 데서 문제 포인트를 엉뚱한 걸 잡아가지고 잘못 풀어요. 근데 이런 실수는 저도 합니다. 물론 전 틀리진 않았는데 문제를 저도 제대로 안 읽으면은 이런 거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좀 천천히 풀고 뭘 요구하는지 읽는 훈련 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실수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제가 후기 좀 들어보는데. 자, 볼게요. 나선정벌에 조총부대 파견한 거, 이것도 청나라에 대한 조선 정책이에요. 효종 때 군사를 지휘하는 사례죠. 자, 하정사, 천추사 등 사절단을 보냈다. 이거 제 모의고사에서 비슷하게 그대로 나왔는데, 자, 하정사, 천추사란 거는 뭐 황제나 황후의 생일 축하, 뭐 새해 인사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파견된 사절단으로서 명나라랑 청나라에 공통적으로 파견된 건데 1번과 3번은 그냥 진짜 청나라고, 얘네들은 어쨌든 명나라나 청나라 중 하나는 걸치기 때문에 일단 맞는 내용이어가지고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거 제 교재 중에 단기 이론서에서 그대로 이 문제가 적중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교재 그 문제 제가 만든 거 푸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본 문제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다행히 예상 문제 만든 것 중에서 처음으로 바로 떡밥을 회수한 게 이 문제긴 합니다. 뭐 아무튼 간에 4번 한성의 동평관을 두어 무역을 허용한 거는 일본과 관련된 사실이고요. 공녀를 보내기 위해 결혼도감을 선취한 거는 고려시대 때 원나라랑 관련된 사례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속어법만 썼어도 풀 수 있는데 진짜 이것만 읽으신 분들은 얘를 놓쳐가지고 뻘짓했을 거예요. 3번 골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득점 받기 위해선 이런 지식보다 습관이 여러분들의 점수를 가를 수 있어요. 자, 우측 문제의 경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실수를 했을 말하냐면은 저도 현장에서 이 문제를 제가 3번 연속 풀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게 제가 지식이 없어서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당연히 가나다, 라, 마 이 순서일 줄 알고 문제를 쭉 읽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답이 없는 거지? 뭔가 이상한데 싶어가지고 계속 푸는데 안 풀려가지고 답이 일일이 없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넘기고 다시 풀었거든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나다, 라,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나 진짜 하면서 맞히긴 맞췄거든요. 틀리진 않겠죠. 제가 뭐 이번 시험도 100점 나왔어요. 100점 나왔는데 아무튼 간에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또 똑바로 안 읽으시면 이따가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분명히 아닌데 안 풀리니까 나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만 해요. 그러니까 결론도 말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얼마나 꼼꼼히 안 읽는지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맞히신 분들 잘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것 다 실수하신 분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잘 읽는 습관이 여러분들 문제 지식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좀 그런 걸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었고, 아무튼 간에 정봉수가 후금의 치에 맞서 싸운 거는 용골산성이고요. 자, 두 번째로 김준용이 금왕병을 이끌고 적장을 사살한 거는 광교산이에요. 북한산이 아니에요. 자,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전투를 벌인 곳은 탄근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산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자, 네 번째.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랑한 곳이 남한 산성이니까 정답은 4번이고, 임진왜란 때 권율이 일본군을 크게 물리친 거는 행주 산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통합형 유형이다 보니까 내용 자체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내용 자체가 정답을 맞히기에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대신 이런 걸 또 안 읽으신 분들은 왜 답이 안 풀리지라는 실수를 분명 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습관을 잘 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문제도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자, 이 문제도 또 제대로 안 읽으신 분들은 왜 답이 또 억지했을 텐데 분명히 4번을 고민했을 거예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헌법으로 보는 한국의 현대사인데,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재헌헌법이에요. 재헌헌법.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재헌헌법이니까 이 재헌헌법이랑 관련된 시기를 조금 엮으려면은 재헌국회를 봐야 되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은 이 재헌국회에 관련된 시기는 1948년부터 1950년이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건 재헌헌법이니까, 자, 우리나라는 총 9번의 개헌했어요. 자, 9번의 개헌을 했는데 첫 번째 개헌인 발췌 개헌은 1952년이에요. 자, 재헌헌법은 처음 우리나라 헌법이 딱 나왔을 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처음 스타트부터 이 발췌 개헌이 나오는 52년까지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시기는 1948년부터 1952년까지가 어떤 사실이 있었나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똑바로 또 주제를 안팎하신 분들은 뭘 잘못 푸신 거냐면, 이것만 보고서 이승만 정부가 아니야 라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 이승만 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낚을 수가 있나요? 물론 이게 옛날에 고급 회차 때 이런 패턴의 문제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좀 오랜만에 부활한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 그냥 이승만 정부로 풀면 되지 않나? 라고 헷갈릴 만은 했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맞고 틀리고를 봐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없어요. 이 문제 포인트는 어쨌든 간에 재헌헌법이니까 재헌헌법이 시행된 여시기를 고민할 필요가 있었고, 여기 나와 있는 445의 개헌은 1954년이기 때문에 여기 시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는다는 거는 이런 포인트라던가 끝까지 읽는 습관에서 얼마나 내가 핵심을 잘 캐치했냐에서 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싶은 건지 그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양원제 국회와 내각 책임제 정부를 구성한 건 장면 내각 때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내에서 어떤 헌법의 시기에 나눈 거야. 사실 이승만 정부 관련된 거 아니면은 싹 다 틀린 내용이긴 한데 이승만 정부 내에서 조금 깊게 낸 겁니다. 아무튼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맞죠? 이 재헌헌법 시행될 때는 크게 농지기업법이랑 반민족 행위 처벌법, 그리고 귀속재산 처리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국민의 직접 선거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만 봤을 때는 노태우 정부 이후예요. 그러니까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9차 개헌이 나온 거는 전두환 정부 때가 맞는데 이 헌법에 근거해 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한 시기는 노태우 정부 이후가 최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헌 자체는 전두환 정부가 맞고 그걸 바탕으로 선출한 게 노태우 정부 이후란 얘기예요. 아무튼 긴급조치,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는 박정희 정부 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약간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으면은 좀 낚이기가 쉬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최근 하는 거면 폭넓은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앞서 문제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키워드만 제대로 외웠으면은 푸는 게 무리가 없는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 키워드도 키워드인데 약간 특정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조금 있었어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어가지고, 약간 진짜 단순한 키워드만 외우신 분들은 살짝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만한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왼쪽 문제 보면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랑 관련된 키워드 들으면 그거지 라고 모르실 분들은 시험 공부했으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키워드가 크게 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원화라는 키워드랑 국선이란 키워드를 좀 알았어야 돼요. 자, 원화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신라의 청소년 수양단체예요. 근데 이 원화가 뭐냐면 화랑도의 기원이에요. 자, 이제 이거 들었으면 아, 이게 화랑도였구나 라고 좀 이해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화라는 개념이 한능검에서 한 55회 때쯤에 한번 언급된 적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하신 분들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약간 국선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은 뭐 화랑도의 수장쯤 되는 직책 같은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약간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지금까지 화랑도는 그냥 화랑도 나오면 그냥 무지성 지능학 문제구나 이렇게 풀었던 게 일반적인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화랑도 자체에 대한 조금 세부적인 키워드를 끌고 와가지고 이게 뭘 말하고 싶은 사료지? 라는 느낌이 좀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다른 걸 읽어봐더라도 여러분이 화랑도 외에는 뭔가 신라라고 유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키워드가 나온 게 아예 없어가지고 아마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시험을 준비할 때는 내가 개념 공부를 하면은 단순히 키워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조금 세부적인 그런 폭넓은 개념 이해? 이런 걸 조금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이 화랑도를 실시한 국가는 신라이기 때문에 선지 분석해보면은 태역과 경다의 경우에는 고구려랑 관련된 사실이고요. 자, 유량민을 구유라는 활인서, 이건 좀 어려워지는 키워드인데 약간 뭐 자, 유량민을 구유라는 기구인데 이건 조선시대 사례예요. 이건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3번 정사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한 건 백제랑 관련된 사실이고요. 도병마사에서 변경의 군사 문제 등을 논의한 건 고려시대의 독자적 기구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대표적인 제도인 골품이 언급된 5번 선지가 정답이고요. 아마 25번은 좀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거 25번이 요즘 이 기구만 내면 왜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란 느낌이 드는데, 자, 이 기구의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이해했었냐면 오히려 잘 푼 사람들이 더 틀린 게 이 문제예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문제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대충 이거 유양소 같은데라는 느낌이 그냥 들었으면은 그냥 바로 찍으시면 되는데 분명 유양소 같은데 왜 유양소가 또 언급되지? 아닌 것 같아. 혼자 쎄뚝을 해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풀면 맞게 푸는데 왜 혼자 더 꼬아가지고 어렵게 푸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문제는 일단 서울에 살면서 벼슬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자, 그리고 이 향리들의 범법행위 살펴서 지방의 풍속 유지한다. 그러니까 향리를 감찰하고 지방의 자치기구로서 역할했던 게 유양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면은 맞는 내용 같은데 라 생각했었는데 서울에 있다 보니까 유양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읽었나? 혼자 쎄뚝을 해가 틀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내용도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향리를 침학한다 이런 내용 나와가지고 틀릴만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는 유향소는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기구는 정확하게는 경제소예요. 경제소. 이 경제소라는 개념은 제 강의에서 제가 언급했었는데 잘 모를 수 있어가지고 설명드리면은 이 서울의 고위 관리들을 중심으로 중앙에 설치된 기구로서 이 경제소의 역할은 쉽게 말하면은, 다시 쳐드리면, 자, 유양소의 역할은 유양소의 그런 관리들을 뭐 임원이든지 이런 것들을 임명해요. 자, 두 번째로는 제 강의에서 강조하셨던 유향소를 또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유향소 자체에 대한 이거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는 그런 지방의 풍속 자치 기구인데, 또 얘의 역할이 너무 세지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해서 중앙에서 견제를 하려고 설치한 게 경제소고, 그렇다 보니까 유향소랑 조금 비슷한 맥락들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소가 유양소 견제를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견제를 하면서 얘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윤활제를 주는 그런 역할 같은 걸 해줘야 이 기구가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맥락상 유양소 아닌가? 그럼 그냥 이거 찍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풀었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되는데 괜히 어렵게 푸신 분들이 이 문제를 더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어 사실 제 강의에서도 제가 경제도 자체를 이렇게 어렵게 낼 거라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냥 유양소 관련된 기구로서 경제소 정도를 언급하긴 했었는데 아마 이거를 좀 개념 자체를 오히려 단순하게 푸신 분들이 잘 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이게 경제소랑을 못 봐서도 유양소를 유추했으면 풀기 쉬웠는데 아마 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1번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 4로 불린 거는 홍문관이고요. 소속관원은 은대학사라고 칭한 거는 승정원이고요. 서울 추진학사들이 검소관에 등용된 거는 규장각입니다. 정조 때 설치된. 자, 5번 대사성 이하 제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둔 건 성균관이랑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 생각에는 조선시대 문제 중에서 상당한 킬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얘는 좀 어렵긴 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 문제는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3점짜리 치고는 제가 이 문제를 조금 그래도 어렵게 본 이유는 이 시전 상인이 이런 집회 같은 거를 했었던 게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한 1883년 그쯤이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쯤에 발생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약간 좀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이게 왜 발생했는지 좀 풀 수 있거든요. 약간 좀 키워드만 갖다가는 이 문제를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었는데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짚으렸다면 키워드 잘 푸신 분들은 딱 이 한 줄만 써야 돼요. 외국 상인의 한성 침투.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의 밥그릇이 없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발생한 게 이 시전 상인들의 그런 시위거든요. 그럼 이게 왜 발생했는지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보통은 문제에서 배경이 나오면은 가장 먼저 발생한 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한 70% 내지 80%인데 다행히 이번에는 가장 먼저 발생한 게 정답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볼게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적 침탈을 위해 세운 회사인데 얘보다 훨씬 이후에요. 황무지 개각과 요구를 저지했다. 지금 그런 맥락 하나도 없어요. 보안에는 1904년에 설립돼가지고 안 맞고요. 조청삼민 수요무역장정 1882년인데 일단 세모 칠게요. 제가 화폐정리 사업 1905년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백동화를 제일 은행권을 교환 과정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자 회사령은 일제감정기죠. 애초에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이 조청삼민 수령무역장정을 제가 강의에서 언급했었거든요. 자, 이 조청삼민 수령무역장정의 핵심은 내지통상권이에요. 치해법권이랑 자, 이 내지통상권이란 거는 우리나라의 한성이라던가 아니면 양화진 등에서 이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가지고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맺으면서 한성이라던가 양화진 등에서 뭐 청나라 상인들이 이게 마구 들어오다 보니까 시전 상인들 입장에서는 나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니네 나가! 하는 그런 시위를 주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했던 거고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좀 이렇게 역사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 회차의 신유형 다음과 같이 공략이 필요했다 이건데 일단 왼쪽 문제랑 오른쪽 문제는 확실히 이번 회차에서 난이도가 둘 다 쉬운 유형은 아니었는데 각자 지향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왼쪽 문제의 경우에는 확실히 이번 회차에서 끝나자마자 가장 논란이 많았던 문제예요. 아마 1번과 5번 중에 고민하신 분들이 제일 많았을 만한 이번 회차의 명백한 킬러 문제고요. 우측 문제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처음 나와가지고 아니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로 낼 수 있다고? 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조금 당황했던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각자 문제가 좀 지향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제가 말한 설명 잘 들어주세요. 일단 왼쪽 문제 일제감정기의 대중문화 탐구래요. 자 보시면 일제감정기에는 매체의 발달과 함께 대중문화가 유행했대요. 그래서 이 대중문화가 일제감정기 때 유행해가지고 식민지 조선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약간 제가 이 문제에서 제가 문제를 제대로 읽으랬었죠.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선전 도구로서 대중을 문화를 이용하기도 했다는 맥락이 나왔어요. 저는 이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선전 도구로서 대중문화를 이용했다. 이 포인트를 진짜 많이 주목했거든요. 왜 그런지 지금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 문제의 정답에 해당되는 1번 선지를 제가 패스하고 2번부터 볼게요. 자, 병정님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거 안 배웠어요. 근데 잘 들어봐요.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기 쉽대요.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고 싶어가지고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를 미화했대요. 자, 연결돼요, 안 돼요? 자, 한능검이 알고 보니까 이건 영화가 아니라 뭐 잡지예요, 소설이에요, 이런 양아치 문제를 낼 정도로 그렇게 쓰레기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이게 나왔으면은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는 내용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영화가 아니에요, 그런 저질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럼 이게 맞는 거면 그냥 맞는 내용이에요. 3번도 방송국 우리말 방송을 검열한다. 자,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면 당연히 지네들에게 반발하는 건 그럼 지워야겠죠. 그러면 문제만 제대로 읽었다면은 2번과 3번 정도는 맥락상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어차피 한능검 선지는 오류가 있는 걸 안 가져오니까 푸는데 무리가 없어요. 자, 네 번째, 미스 코시 백화점. 자, 얘는 솔직히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그래도 풀만한 게 72회 기출에서 미스코시 백화점과 토막집을 비교해가지고 식민지 도시 이중성이란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까지는 기출을 풀었다면은 봤을 만한 키워드예요. 이 정도까지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번과 5번 중에 헷갈렸을 만한데 아마 이거 헷갈리신 분들은 아침 이슬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신여성도 이게 뭐지? 라고 하신 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자, 결론부터 말하면 신여성은 제 강의랑 교재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은 뭐 하다가 갑자기 여성 계몽? 이래서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제가 강의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천도교는 민중의 계몽을 위해 가지고 개벽이라던가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간했다고 제가 분명히 강의랑 교재에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 교재 단기 이론서의 부분을 보시면은 이 신여성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응용해가지고 문제까지 예상 문제를 만들었고 그게 이번에 73회 그대로 바로 적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제감정기 사례가 맞기 때문에 충분히 소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다면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교재나 강의 내용을 못 따라오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게 좋지 않나 할 수 있는데 인정할게요. 솔직히 이 아침 이슬은 제 강의나 교재에서 안 다루겠습니다. 제가 이 시험 끝나고 교재를 다 검토했는데 딱 하나 적중을 못한 게 얘예요. 얘만 제가 미처 못 다루긴 했었는데 일단 이 아침 이슬이란 게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면은 1970년대쯤에 그 좀 옛날 음악? 옛날 가수님도 익숙하신 분들은 양희은 선생님이라 해가지고 이분이 낸 노래예요. 근데 이 양희은 선생님께서 그 노래를 냈을 때인 1970년대쯤에는 소위 노래에 대한 검열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당시에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던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은 이미지 같은 걸 씌울 수 있는 그런 노래들에 대한 검열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냥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부쯤 아닌가라고 그냥 대충 풀었으면은 이 문제는 잘 푸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를 정확하게 몰랐다도 가요까지 나올 정도면 너무 일제감정기보다 최근이 아닐까 이렇게만 접근했어도 이 문제는 잘 푼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아침 이슬은 그래도 뭔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든지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든지 그런 내용 같은 게 나오든지 아니면 민주화 운동의 그 열기를 끌어올린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열했었는데 얘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태양이 묘지 위에 뭐 붉게 타오른다 이런 그냥 가사가 불길하대요. 검열됐어요. 좀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검열되게 했었는데 물론 이거를 아신 분들 솔직히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수험생들보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어머님 세대, 아버님 세대 이런 분들이 더 익숙할 만한 노래이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약간 좀 소위 MZ 세대 분들은 이게 뭐야? 아침 이슬? 난 참이슬밖에 모르는데 이러면서 막 소주가 갑자기 땡겨. 이럴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문제는 현대사 관련된 내용이고 만약에 속어법 풀었다면은 2번, 3번, 4번 정도는 기출이라던가 교재로 충분히 비빌 수 있었고 신여성도 조금만 깊게 공부했다면 모를 만한 내용은 절대로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런 문제를 잘 풀려면 아까도 말했듯이 좀 꼼꼼한 개념 공부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이제 우측 문제 볼게요. 우측 문제의 경우에는 저는 제가 시험 시작할 때는 일단 1번과 50번 문제는 무조건 검토를 하는데 와 얘는 저도 보자마자 이게 처음으로 시험 문제 나왔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14 남북 정상선언이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인 걸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얘는 쉬웠는데 이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4.17 판문점 선언은 최근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그런 통일 공동선언 관련된 사례예요. 그래서 물론 제 강의에 문재인 정부 관련된 거 다 다뤄놓긴 했는데 와 이게 시험 문제 대놓고 나와? 너무 최근 정부 아니야?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나오는데 문제는 없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강조를 하긴 했었지만 현재 지금 이 한국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지금 기준으로는 딱 이 문재인 정부의 4.17 판문점 선언까지만 다뤄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지금 문재인 정부 나왔으니까 이제 좀 시험 문제 더 나오면 막 윤석열 정부 나오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안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정치적인 그런 사교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시험 문제 풀려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에 근거한 교과서를 기반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교육 과정상으로는 여기까지가 지금 끝범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새로운 교과서 나오면 뭐 윤석열 정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시고 아직은 그 내용까지 나올 만한 그런 교육 과정상의 근거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일단 문재인 정부까지가 공식적인 시험 범위인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인데 앞으로의 시험 범위에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관련된 키워드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워요? 제 강의에 다 있습니다. 단기 이론서 35강에 다 다룬 내용이고 연계는 됐는데 여러분들이 에이 그래도 최근 정부 내면 또 정치적 논란이니 뭐 너무 최근 정부이 안 나오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이제 이 문제를 계기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도 교과서 정도 있는 수준의 키워드만 나올 거니까 일단 외우긴 외우되 뭐 그렇다고 무지성으로 막 새로운 거 막 다 가져와가지고 문재인 정부 A, B, C, D 박근혜 정부 A, B, C, D 이렇게 내는 건 아닐 거니까 그걸 좀 걱정을 집어치우시기 바라면 이긴 거예요. 아무튼 좀 얘기 길었는데 1번 7.14 남북 공동선 발표된 건 박정희 정부기 때문에 일단 이전이고요. 개성공업 지구 조성에 합의한 거는 김대중 정부고요. 유엔에 동시 가입한 건 노태우 정부.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의 교환이 최초로 실현된 거는 전두환 정부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 문제가 3점짜리 치고는 통일học 제대로만 공부했으면 푸는데 무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전의 사례만 줘가지고 선지 속어 자체는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기준만 있다면 이건 못 풀만한 문제는 전혀 아니었는데 그냥 문재인 정부가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왜 나와? 하는 그런 당황 정도만 할 수 있었다? 라고 접근을 해야 돼요. 아무튼 간에 그럼 이 문제에서 어떤 인과관계를 의도한 거냐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나 시기 사이 문제는 무조건 가해 사건을 계기로 선지 사건이 발생하든지 선지 사건을 계기로 나해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 의도는 2017년에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으로 입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끼리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모색되는 상황 속에서 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가지고 발표한 게 이 판문점 선언이에요. 그래서 얘를 계기로 좀 그런 통일교류의 모색이 다시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싫어했던 게 이 판문점 선언인 거예요. 물론 이거 자체 뭐 성공이라든가 실패 같은 건 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이걸 계기로 나온 것만 얘기한 거지 뭐 그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하시고, 아무튼 이런 인과관계를 의도한 거다 라는 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문제의 다양한 요소를 읽은 수험생들, 이런 것도 힌트로 주목했나요? 이거는 저도 좀 풀다가 당황했던 문제인데, 그 보통은 그림 문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그림 사례만 정답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그림이 정답으로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 유형 경우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이런 식으로 화가의 호 키워드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겸제를 보고서 정선을 추론하던지 아니면 진경산수화를 보고서 푸는 게 어렵진 않았는데, 아마 그림 유형 공략하신 분들도 아마 여기 신윤복의 월화정인, 강세왕 영동 동쿠도, 그리고 안견의 몽유 도원도까지 알 텐데, 에? 얘네 둘은 뭐지 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둘을 몰랐어요. 시험장에서. 근데 제가 문화사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림 사례는 만약에 새로운 거 가져오면 저도 모르는 게 가끔씩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김홍도의 산수 인물도고요. 그러니까 김홍도 내가 이런 풍속화 같은 거 그랬었고, 이게 겸재 정선의 해악 전신첩이라 해가지고, 그 정선의 그림 중에서 금강산 관련된 걸 그린 금강전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금강전도랑 이 그림이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 금강전도도 이거 산이 이렇게 삐직삐직 솟아나는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강전도랑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저는 맞추긴 했어요. 맞히긴 했는데 약간 이 화가라는 거는 좀 어떤 특징이냐면, 좀 재밌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뭐냐면, 자 지금부터 보시면 이 화가라는 거는 이 그림은 내 거야 라는 일종의 사인 같은 걸 남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글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남기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림에도 이게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이게 좀 지금 제 화면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웃기게 푸신 분들이, 옛날에 제가 심화 54회 시험 볼 때 이렇게 푸신 분도 있었거든요. 화가의 사인 보고서 매칭 안 돼, 매칭 안 돼, 얘 없어, 얘도 매칭 안 돼, 오? 똑같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강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문제가 안 풀리면은 이런 식으로라도 찍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보시는 것도 스킬이에요. 뭐 막말로 출제자가 이런 거 갖다 문제를 못 풀게 하려면 이미 가렸을 거예요. 근데 뭐 캐치하시는 건 여러분 능력이니까, 문제를 진짜 모르겠어, 그럼 이런 식으로 찍으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점수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문제도 준 걸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응용해보는 스킬도 한 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정리하면은, 만약 이번 회차가 어렵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될 문제에서 개념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앞에 다룬 문제들은 평균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쟤네들을 제외하면은 그렇게까지 못 풀만한 문제들은 아니긴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익숙한 문제에서 내가 정확하게 풀이했는지 그걸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문제들은 앞으로의 고난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예비 연습인 거지, 이번 기출에선 그래도 조금 쉬웠던 문제들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점수를 잘 먹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다음 시험 때도 여러분들의 시험 준비를 위한 자료와 영상들을 제가 준비해서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713의 심화편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